안녕하세요. 류장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단순한 실적 발표 하나가 아니라 AI 랠리 전체의 체력을 확인하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이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른데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은 단순한 디램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증설의 수혜가 실제 숫자로 얼마나 폭발하고 있는지, HBM 슈퍼사이클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 증시를 끌고 가는 AI 랠리가 계속 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주가는 올해만 300% 가까이 급등했고요. 최근 1년 기준으로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높아졌고, 반대로 말하면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왜 이번 실적이 엔비디아 못지않게 중요한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죠.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이크론 실적은 단순히 메모리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를 보는 이벤트가 아니고, 지금 시장은 마이크론을 통해서 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가 두뇌라면 그 옆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HBM과 D램은 사실상 혈관이죠.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 연산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HBM의 기반이 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AI 연산 수요의 바로미터라면 마이크론은 AI 메모리 수요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실적은 단순히 마이크론 한 회사의 성적표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 계속 강한지, 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지 않았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HBM 수급 타이트함이 유지되는지 이 모든 걸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마이크론에게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대략 매출은 350억 달러 안팎입니다. EPS는 19달러 후반에서 20달러 수준이 예상되고 있죠.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EPS 증가율은 거의 900에서 1000% 수준입니다. 매출 증가율도 280% 안팎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죠. 이건 사실상 시장이 마이크론에게 당신은 이제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플레이어니 그에 맞는 폭발적인 숫자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정도 기대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시장 기대를 완전히 다시 끌어올릴 정도의 초과 실적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얼마나 강한지 이 세 가지에 따라 주가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즉, 이번 실적은 잘 나왔냐 보다 얼마나 압도적으로 잘 나왔고 앞으로 그게 이어질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매출보다 오히려 마진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메모리 업황은 단순한 출하량 증가만으로 설명되는 국면이 아니라 가격이 같이 폭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 마이크론의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80%를 넘길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프리뷰에서는 81%대 그로스 마진이 언급될 정도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기업의 진짜 실제 체력은 매출 성장보다 가격 결정과 제품 믹스 개선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그거죠. 결국 이번 실적에서 확인해야 할 건 얼마나 팔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AI용 메모리를 팔면서 얼마나 더 비싸게, 얼마나 더 수익성 좋게 팔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마진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다면 이건 단순히 호실적이 아니라 마이크론의 사업 구조가 AI 시대에 맞춰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을 볼 때 사업 부분을 나눠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D램,
그리고 그 안에서도 HBM 관련 수요죠. D램은 AI 서버에서 핵심 메모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HBM은 그 D램을 더 고성능으로 묶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GPU 옆에 붙어 있는 메모리의 성능과 대역폭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결국 AI 서버 수요가 늘수록 HBM과 서버 D램의 가치도 같이 올라게 되어 있죠. 반면 엔비디아는 스토리지 쪽입니다. 즉, 당장 계산에 바로 쓰이는 메모리라기보다는 저장 장치 역할에 더 강하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마이크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디램만 좋아서가 아니라 디램이 AI 덕분에 강하고 엔비디아도 업황이 살아나면서 같이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전체 수익 구조가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마이크론은 한쪽만 잘 되는 회사가 아니라 AI 서버 메모리 수요, 일반 서버 및 데이터 센터의 수요, 스토리지 가격 회복,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아주 드문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실적 직전에 흔들렸을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렇게 좋다면 왜 최근 AI 관련주가 흔들리고 마이크론도 실적 직전에 크게 조정받았느냐는 겁니다. 답은 간단하죠. 기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올해만 주가가 3배 이상 뛰었고요. 이미 시장에서 HBM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주라는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여러 실적 프리뷰 기사에서도 이번 실적을 AI 랠리의 체력을 확인하는 핵심 이벤트로 보고 있죠. 이 말은 곧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 기대보다 덜 좋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AI 밸류에이션 논란이 커지는 구간에서 실적 발표가 오히려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에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가 오히려 소비자 IT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 게임기,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일반 전자기기 제조사들이 메모리를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 수요가 강하고 가격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둘째,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전자기기 가격 인상과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AI 인프라 붐은 반도체 기업에게는 호재이지만 IT 하드웨어 전반에는 비용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AI 승자와 패자 같은 테크 섹터 안에서도 갈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죠.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루시드입니다. 주가는 아직 5달러 초반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종가는 5.19달러고요. 당일 고가는 5.34불, 저가는 5.05불입니다. 즉 5달러를 간신히 지키면서 횡보 중인 흐름이죠. 강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4.47불 저점을 찍고 나서 5달러 위에서 바닥을 다지는 중에 가깝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 루시드 시총이 약 20억 달러 수준이라는 건 시장이 아직 루시드를 성장 프리미엄 기업으로 보기보다는 생존, 실행 여부를 검증받아야 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실적, 가이던스, 코스모스, 로보택시 같은 구조적 재평가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쉽게 멀티플 확장되기 어려운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5.93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6.33 밀리언 달러입니다. 즉, 순유출이 아직 우위죠. 숫자만 보면 아직 강한 기관 매집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루시드를 3단계 중 1단계 후반부로 봅니다. 1단계는 공포성 저점 형성 구간인데요. 4.47불 저점을 형성하면서 악재 대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둔화되고 5달러 초반 박스권, 지금이 여기에 가장 가깝다고 보고 있죠. 2단계는 기대감 선 반영 구간이었습니다. 2단계는 기대감 선 반영 구간입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려면 코스모스 관련 구체적 일정이 나와야 되고요. 디자인, 원가 경쟁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로브택시 협력 진전이 나와줘야 되고 2분기 인도량과 생산량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또한 현금 소진 속도 완화 신호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CEO 체제 개편 이후 실행력 확인 구간도 나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실적 기반 재평가 구간인데요. 이건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출 성장과 손실 축소, 그리고 미드 사이즈 플랫폼 가시화가 동시에 터져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악재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루시드 직원의 18% 추가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으면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새 CEO 실비오 나폴리 체제에서 COO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마크 윈터호프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CEO 자리 자체도 없애버렸습니다. 게다가 애리조나 AMP1 공장에서는 2교대 생산 체제 중 한 개 교대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나왔다는 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루시드가 지금 회사를 어떻게든 버티게 만들기 위한 대수술에 들어갔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게 정말 루시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실비오 나폴리 체제가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체질 개선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잘 나가는 회사가 효율화를 조금 정리해둔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이미 올해 2월에도요, 미국 기준 12% 감원을 발표했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다시 18% 추가 감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중복 인력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가 현재 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루시드는 2026년 1분기 매출이 약 2억 8천만 달러였는데 같은 분기 순손실은 1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벌었는데 400원을 잃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미드 사이즈 플랫폼이 나오려면 공장 규모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에 맞는 설비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손실 구조는 클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죠. 그리고 창립 이후 누적 손실을 이미 164억 달러 수준까지 쌓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 CEO가 들어왔고 그 CEO가 첫 번째로 꺼내든 카드가 신차 공개도 아니고 대규모 투자 유치도 아니었고요. 바로 추가 감원과 조직 축소라는 점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즉, 지금 루시드가 우선순위로 두는 건 얼마나 빨리 성장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저는 감원만큼이나 중요한 포인트가 AMP1 공장 2교대 중 한 개 교대를 없앴다는 점인데요. 이건 굉장히 큰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감원은 관리직, 사무직, 중복 조직 정리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 생산 교대 자체를 줄인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국 회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 혹은 지금 생산 속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재고와 현금 측면에서 부담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루시드는 지금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국면이 아니라 재고를 통제하고 생산량을 현실 수요에 맞는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꽤 중요한 변화죠. 왜냐하면 과거의 루시드는 늘 이제 생산이 늘어난다, 그래비티가 올라온다, 해외 시장 확장이 시작된다 같은 확장형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죠. 지금 루시드가 보여주는 건 확장이 아니라 수축, 낙관이 아니라 조정, 그리고 희망보다 현실 점검입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나폴리 체제가 기존의 낙관적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요와 현금 흐름에 맞춰 회사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축은 마크 윈터호프의 퇴사죠. 마크 윈터호프는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COO로 루시드에 합류했고요. 피터 롤리슨 체제 아래서 제조, 공급망, 해외 확장 전략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롤린슨이 물러난 뒤에는 약 15개월 동안 임시 CEO 역할까지 맡았었죠. 즉, 최근 1년 넘게 루시드의 실무 운영을 사실상 이끌어온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CEO 자리로 복귀한 지 3주 만에 퇴사를 했고요.
루시드는 COO 직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죠. 왜냐하면 단순한 사람 교체가 아니라 조직 구조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폴리 CEO는 기존 운영 체계를 조금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운영 체계 자체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더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마크 윈터호프 재임 기간 완전히 실패로만 보기에는 어렵죠. 실제로 생산량만 놓고 보면 루시드는 2025년에 연간 생산량을 거의 2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확장도 시도했고요. 무엇보다 우버와 누로와의 로보택시 파트너십도 이 시기에 본격화 됐습니다. 즉, 마크 윈터호프 시절에 루시드가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건 아니죠. 문제는 그 성과들이 재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산은 늘었지만 손실은 여전히 막대했고, 크래비티는 공급사 결함으로 29일 동안 인도가 중단됐고요. 연간 가이던스는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결국 다시 감원에 들어갔죠. 즉, 마크 윈터호프 체제의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많이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이 수익 구조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에 더 가깝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루시드 투자자들이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하는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왜 지금 이렇게까지 강한 구조 조정을 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구조 조정의 핵심의 목적은 현금 보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지금 당장 흑자를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죠. 에어와 그래비티만으로는 아직 고정비 구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드가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결국은 다음 단계까지 버티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형 플랫폼, 두 번째로는 로보택시, 세 번째로는 현금 소진 속도 둔화죠. 이 미래가 현실이 되기 전까지 회사가 버티려면 무엇보다도 현금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폴리 CEO가 하고 있는 일은 아마도 지금 당장 멋진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실현이 될 때까지 회사가 살아있게 만드는 작업에 더 가깝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뉴스 이후 루시드 투자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다섯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2분기 생산, 인도량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가. 두 번째로는 현금 소진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코스모스와 미드사이즈 플랫폼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가. 네 번째로는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여전히 살아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리 CEO가 숫자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졌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시드의 18% 감원, AMP1 공장 2교대 폐지, 그리고 마크 윈터호프의 즉각 퇴사는 결코 가벼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루시드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재무 상태에 있고 기존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컸다는 사실을 드러낸 뉴스죠. 즉, 이 뉴스는 분명히 루시드가 여전히 위기 속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걸 단순한 붕괴의 신호로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치는 루시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 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번 구조조정은 루시드가 잘 나가서 하는 정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회사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루시드를 보면 솔직히 마음이 정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원 소식이 계속 나오고 경영진은 바뀌고 생산 계획은 후퇴하고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항상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건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회사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루시드는 적어도 한 가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회사를 다시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모르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당분간은 분명히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구조 조정이 단순한 연명책이 아니라 코스모스와 로보택시까지 가기 위한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시기가 훗날 돌아봤을 때 루시드가 방향을 바꾼 기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원 자체가 아니라 그 감원 이후 회사가 실제로 더 강해지느냐입니다. 확실히 더 단단해지길 바라면서요.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